또 하나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입니다. 저는 이 용어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언론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마스가 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의 집권 정당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북한하고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그거를 북한과 국힘당 전쟁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남북한 전쟁이죠. 그 꼴이에요. 물론 팔레스타인 두 개의 집권당이 있어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가자 쪽, 여기에는 하마스가 집권을 하고 있고, 저쪽에 이제 서안이라고 하죠. 여기는 과거 우리가 피에로라고 불렀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죠. 그 후예들이 집권하고 있고, 이제 두 개 쪼개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라는 표현은 뭔가 좀 잘못됐다. 하마스는 정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집권 세력이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쟁이 일어난 건데, 이것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1948년 이스라엘이 거기에 정부를 세우면서 그때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뭐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쭉 나가는데 그 연장선장이죠. 팔레스타인이 완전한 독립국가를 세울 때까지 전쟁 끝날까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이었죠. 팔레스타인이 유엔에 가입하자고 하는데 거부권 행사한 나라가 있죠. 어디에? 미국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바로 당장 종전 아니더라도 휴전을 실시하자. 그 유엔에서 결의안 내는데도 미국이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우리는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온 세계 200개 국가가 찬성하더라고. 안보리 15개 나라 국가에서 상임이사국 5개, 이 나중에 하나만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이게 통과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한다면은 북한을 제재하는데 러시아가 반대했다. 뭐 중국이 기권했다. 이런 것만 뉴스 봐왔어요. 지금까지 안보리 역사상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건 우리 신문에 안 나와요.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이제 뉴스가 됐지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끄떡하면 팔레스타인 침공하고 학살하고 하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유엔 결의안 제출되면 100% 미국은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안 알려졌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려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드는 이상 이스라엘은 미국의 분신 같은 나라입니다. 전쟁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도 우리 남북한이 간접적으로 개입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호전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미국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종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미국 따라서 거부권, 우리는 이제 거부권이 없으니까 기권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는 찬성했습니다. 북한은 은밀하게 여기에도 무기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거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종교 분쟁까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모든 종교가 다 분열이 되어 있잖아요. 가장 극심한 게 이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니파라는 것하고 조사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랑 시아파라는 것하고 시아파의 맹주가 페르시아 혹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중동 국가에서 같은 민족도 아니고 같은 종교도 아니에요.
다른 아랍 국가들은 아랍인들이고 종교는 회교도인데 순위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맹주죠. 그래서 같은 회교 국가인데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이란은 거기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시아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이제 견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 뒤에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맞서는 나라들이 일종의 동맹 비슷한 걸 좀 맺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남북한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북간 너무나도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성명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정책 변경 또는 전략 변경이라고 하는데 아주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 남한하고 같은 민족이 아니랍니다. 핏줄까지 끊자는 거예요. 니들 미제의 괴뢰들인데 니들하고 무슨 같은 민족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통일 안 하겠답니다. 지금까지 북쪽에서는 1960년대부터 연방제 통일을 내세워 왔습니다. 우리는 89년부터 통일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공식적인 통일 정책이 없었습니다. 이승만 때는 북진 통일이었고 박정희 때는 우리가 지금 뒤처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통일이냐, 먼저 경제 건설하고 그 다음 이제 통일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선건설 후 통일이었단 말이에요. 전두환 때 형식적으로 통일 정책이 만들어졌지만은 그것은 이제 내외적으로 하나의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실질적인 통일 정책은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과 함께 소련이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남북 간에 최초로 합의가 맺어졌잖아요. 남쪽의 통일 방안과 북쪽의 통일 방안 가운데 공통점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하자고.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우린 지금 당장 통일하기가 어려워. 50년, 60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아래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통일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가능하지도 않고 혼란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첫째는 왼수간 원수처럼 지내왔는데 이러한 관계를 끊고 화해의 협력 상생하면서 이 단계를 이제 국가연합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통일로 나가자. 이게 남쪽 아니에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이미 60년대부터 남쪽은 죽어도 자본주의, 북한은 죽어도 사회주의를 고집하니까 체제 통일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그냥 남쪽에는 자본주의 지방정부, 북쪽에는 사회주의 지방정부 이렇게 들어서가지고 대외적으로는 고려라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대내적으로 두 개 지방정부가 공존하자. 이게 이제 연방제죠. 그래 이 둘 가운데 공통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통일하자는 거,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하자는 거. 이것을 바탕으로 통일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이제 거부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들하고 더 이상 통일 안 하겠다. 왜 그러느냐? 실질적으로는 상대방 실체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통일하자면서 껐떡하면은 북한 붕괴 얘기하고 흡수 통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국방 백서에는 주적이라고 명시하고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껐떡하면 붕괴시키려고 하니까 더 이상 니들하고는 상종 못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미국과 남조선이 끊임없이 북한을 위협하는
군사 훈련을 벌이는데 자기네들이 공격당할 징후, 사인이에요. 공격하면이 아니라 공격당할 징후가 보이면 선제 공격을 해서 남한을 휩쓸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영토를 자기들이 접수하겠답니다. 이걸 지금 공개적으로 선언해 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너무 친구, 반미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친미 반목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벌이는 연합훈련이 얼마나 위험하고 도발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발이라는 말을 북한에만 써요. 1년에 수십 번 미국하고 연합훈련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도발이 될 수가 없어요. 정기훈련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북한은 그에 맞서가지고 미사일 시험하고 핵시험하고 합니다. 그건 도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중국하고 또는 러시아하고 연합 군사하고 훈련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땅에는 주한미군 3만 명 가까이 있어요. 1년에 수십 번 연합훈련을 하고 이제는 일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합니다. 북한에는 러시아 군인이나 중국 군인 없습니다. 중국하고든 러시아하고든 외국 군대 불러들여가지고 연합훈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도발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하고 완전히 남남대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주적을 북한으로 삼아왔어요. 북한은 우리가 아니고 미국을, 미제국주의를 주적으로 삼았습니다. 올해부터 대한민국을, 남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명백한 주적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여기서 아주 위험한 게 있어요. 서로 간에 남한에서나 북한에서나 상대방이 자기네를 공격할 징후, 사인, 심프텀이 보이면 선제 공격한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이 아니라 공격할 징후가 보이면 그 공격할 조짐, 그 사인, 징후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각자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쭉 레이더를 보고 있으면서 저 새끼들 지금 미사일 쏘아 올리려고 하네? 저거 분명히 우리 땅으로 날아올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쏘겠다는 거예요. 아주 주관적인 거죠. 제3자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나 남한 그리고 북한이 판단해가지고 상대방을 쭉 염탐하면서 레이더를 들여다보면서 저것들이 우리를 쏠 것 같다, 공격할 것 같다, 그럼 먼저 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 이 사인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어느 쪽이 먼저 포탄을 보낸다, 미사일 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판 되는 건 아니에요. 과거 한국전쟁으로 그야말로 원시적인 재래식 무기로 싸웠는데 최소한 300만, 최대 500만이 죽었습니다. 지금 대포 가지고 싸워요? 미사일이 날아가잖아요. 대량 파괴 먹기 쉽고요. 300만, 500만이 문제겠어요? 꼭 핵무기 아니라도 우리 남쪽 너무 위험합니다. 북쪽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울, 휴전선에서 100km 안팎입니다. 굳이 거기서 미사일 쏠 것도 없어요. 장거리 대포만 쏘고 서울 불바다 되죠. 안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울
땅덩어리는 우리 1%도 안 됩니다. 남한 국토의 서부. 인구는 얼마예요? 4분의 1, 5분의 1이잖아요. 5천만 가운데 1,000만이니까. 서울, 경기도, 이 소위 수도권, 인구 거의 절반이잖아요. 휴전선에서 100km 안팎이란 말이에요. 만에 하나 전쟁이 터지면 어느 쪽이 피해가 크겠어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남쪽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정권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미 90년대에 나왔어요. 클린턴이. 그때는 더 끔찍하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그들 국가의 종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미국,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 많죠? 제가 영어 한번 자랑할까요? If North Korean communists continue to develop nuclear weapons, it would be the end of their country.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가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뭐라고 해요?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핵무기 사용한 뒤에 정권 종말이 뭐 국가 종말이 뭐예요? 우리 불바다라고 잿더미 되는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지요. 네가 나한테 핵무기를 써 그럼 니들 죽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핵무기를 쓰지 않도록 해야 돼. 달래든지 빌든지 엄포를 놓든지 해가지고. 우린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국가의 종말을 맞이할, 정권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핵무기로 쏴버린 뒤에 김정은 쏴 죽이면 뭐 할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위험한 게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접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성이나 금강산 갈 때도 뭐라고 하냐면 출경, 수속, 입경 이런 얘기를 해줬죠. 입국, 출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중국, 대만도 관계 보시면은 양안 관계라고 하지 양국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독립국이 아니기 때문에 툭한 축이 양국이 아니에요. 양안 관계라고 하죠. 영어로는 크로스 스트레이트. 해안을 두고 양쪽에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거고 대만은 일변 일국. 한쪽 해변에 하나의 국가가 있다. 이걸 지금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만이 이 중국 사이에 우리가 양국 관계라고 하지 않듯이 국경이라고 하지 않듯이 남북 사이에 국경이라는 말을 안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 우리 국경선이 0.001mm라도 침략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바로 NLL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북방한계선이라는 말 대신에 NLL이라는 말 더 많이 쓰죠. NLL 이게 뭐예요? 영어로 하면 북방한계선 들어오시면 돼요. 옮기면 돼요. Northern Limit Line. 북쪽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꺼진 배경이 뭐냐 하면은 북쪽 배가 남쪽으로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는 그럼 남방한계선이죠. 남쪽의 배가 북쪽으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북방한계선이죠. 노던 리밋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 육지에서는 휴전선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이 꺼졌잖아요. 정식 명칭은 군사 분계선입니다.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전선이라고 하는 거죠. 바다 쪽에서는 그게 그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쟁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해군이나 공군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쪽이 미국, 우리 남쪽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서해 5도를 점령했던 겁니다. 백령도에서부터 영평도, 대청도, 소청도, 주청도 5개 섬을. 근데 이 5개 섬이 황해도에 붙어 있어요. 근데 왜 이걸 거냐면 미군이 건 선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이승만이 휴전 반대했잖아요. 왜 여기서 전쟁을 그만두느냐. 끝까지 올라가서 통일해야지. 그래서 육사 생도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휴전 반대 데모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승만한테 경고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다시 남침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먼저 북침한다면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이승만 정부의 호전성을 꺾기 위해서 이승만이 육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 다 불러놓고 왜 너희 여기서 그치느냐, 빨리 올라가라, 개성도 탈환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미국 문서를 보면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해왔고 미국 문서를, 외교 문서를 가지고 쭉 논문을 써왔어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육군 참모총장이 미군 사령관한테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자꾸 북침하라고 하는데 당신들 걱정하지 마라. 나 절대 침략 안 한다. 당신들 말 듣겠다. 이런 보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의 호전성을 막기 위해서 북방한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것이 김영삼 정부까지 지속됐어요. 그때 민주당 야당이었죠. 김영삼,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양호, 기억합니다. 민주당에서 오히려 시비를 걸었어요. 야당에서. 북쪽에서 자꾸 NLL을 남침하는데, 월선하는데 그 대책이 뭡니까? 그랬어요. 지금 국힘당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북방한계에서는 우리 남쪽이 올라가지 못하라고 그은 선이기 때문에 북쪽 배가 내려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96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양호 국방부 장관 말이 맞다. 그거는 우리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내려와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통화일보 더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시비 걸게 못 된다고. 정권 바뀌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해요? 이제는 피와 땀으로 지킨 선인데 1인치라도 못 들리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뭐라고 했어요? 걔네를 그냥 그렇게 남북 양쪽 젊은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죽으니까 99년 1차 세계대전으로 북한 군인들 40~50명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2002년 우리 남쪽 배 가라앉아가지고 6명이 죽었잖아요. 그거 뭐 이제 서해 천년용사 무슨 이제 그거 한다는데 번갈아 가면서 죽잖아요. 천안함 빠져가지고 46명 죽게 되고. 이렇게 남북의 젊은이들이 죄 없이 죽어가니까 여기를 평화협력지대 그거 만들면 좋지 않겠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공동어장으로 만들고 지금 그렇게 되니까 그 꽃게 처리되면은 배는 거기 훨씬도 못하잖아요. 얘네들도 민감한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중국배가 다 와요. 중국배가 다 싹쓸이 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남쪽 어선, 북쪽 어선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야, 남북 어선들이 고기를 좀 잡도록 하고 그래서 해경, 남북 경찰들이 오고 군인들은 좀 멀찌감치 떨어지고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걸 이제 저도 제안하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합의했는데 바로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의원님 공부 좀 더 해보시고 제가 그 자료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최소한 이러한 그 사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근데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은 북한에서는 99년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자기네들이 힘이 약하니까 가만 보고 있었죠. 오히려 미군들 덕분에 남한의 우세한 해군에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내려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 무시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 선을 이제 국경선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은 국제법을 중시해가지고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영해 12해기까지 영해를 주장한 그래가지고 99년에 경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 북쪽에서 만든 경계선하고 남쪽에서 국경선으로 삼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 두 개 겹치는 부분을 공동 어로구역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것도 이제 빨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주장까지. 근데 하여튼 이번에 김정은이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이 선언한 그 국경선에서 0.0001mm라도 침범 당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서해 쪽으로 해가지고 남북 사이에 무력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엄청 크다. 뭐 지금까지 3차 서해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행히 전면전으로 확대되진 않았어요. 이게 여차하면 그냥 전면전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NLL의 성격, 배경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정말 우리가 피땀 흘려서 지키고 천안함 용사 40여 명이 억울하게 죽고했으니까 손톱만큼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바람직할까? 어차피 그 바다, 선 꼬도 보이지도 않는 거 그냥 거기 남북이 공동으로 고기 잡고 고기 똑같이 잡더라도 우리가 우세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어선이 아무래도 북한 어선보다 뛰어나겠지요. 그래서 양쪽이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거기 서로 국민들이 고기를 잡도록 하는 게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될까. 그런 것도 선생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 11월에 미국 대선이 실시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7, 8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선전이 1월부터 한 7월까지 실시되고 본선이 8월부터 11월까지예요. 11월 첫째 화요일.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첫째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입니다. 보통 이제 11월 4일, 5일경인데 앞으로 한 6, 7개월 남았죠. 지금 4월 25일이니까 6개월 반 정도 남았어요. 이미 본선이 시작됐습니다. 후보가 결정이 돼버렸어요. 바이든과 트럼프.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가 조금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트럼프한테 이미 줄을 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바이든이 불쾌하면은 야 현직하고 대화를 해야지.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지가 대통령인데 트럼프한테 지금 보험 들겠다고 하니까 그런 지금 지경에 그만큼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소리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기껏이 한 3, 4% 차이 나요. 그리고 트럼프는 재판을 받고 있어요. 100가지가 넘는 혐의입니다. 근데 미국 법이 재미있어요. 감옥에 가서도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다른 거는 이제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가.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대외 정책의 큰 흐름이죠. 건국해서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고립주의라는 게 대외 정책 기조에 있습니다. 고립주의, 영어로는 isolationism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립된다 이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는 이미 유럽 열강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식민지 쟁탈전에 나섰고 미국이 이제 후발주자로서 유럽 열강들하고 같이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지 않겠다. 그 대신 아메리카 대륙은 손대지 말라. 그래서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이쪽을 가지고 점령하고 식민지를 만든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멀로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1860년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주의는 완전한 고립이 아니고 우리 영역만 딱 지킬 테니까, 그리고 니들한테 개입하지 않을 테니까 니들도 우리 건드리지 마, 이런 내용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까지 미국은 중립주의를 걸었습니다.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저도 지금 중립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립은 전쟁 가운데 중립입니다. 기계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 그런 중립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가운데 선다는 뜻인데, 중립이라는 말은 외교, 정치, 군사적으로는 전쟁이라면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을 이루려면은 그 나라에 외국 군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 편을 들면 안 되니까. 물자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이게 중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특정한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고 훈련하고 침공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중립을 지키겠다. 이게 바로 영세 중립 또는 영구 중립이라고 하는 거죠.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 바로 이러한 중립법을 제정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해마다 중립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유럽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41년 일본의 침공을 받잖아요. 소위 이제 태평양 전쟁. 자기들이 침공당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유럽의 열강들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승전국,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승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승전국도 그렇고, 패전국, 독일, 러시아 같은 패전국 말할 것도 없고, 승전국도 쇠락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전쟁에 덜 개입하고 덩치가 큰 미국과 소련이 남아가지고 초강대국 나서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으로 양극 시대를 거쳐왔다고 하지만은 소련은 모든 면에서 군사력에서나 경제력에서나 미국에 맞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세계 제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중립 지킬 필요도 없고 고립을 지킬 필요가 없죠. 이제는 내가 세계 제일인데 이걸 세계 경찰 노릇을 한 겁니다. 이것을 국제주의라고 합니다. 인터내셔널리즘. 국제적으로 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외교 정책 기조가 고립주의, 중립주의, 그다음 국제주의로 나간다. 91년에 소련이 무너져 버렸어요. 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국제주의 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내실을 기해야지.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계속 돈 갖다 퍼고 이거 뭐냐 이게요. 우리 복지도 좀 힘쓰고 이러자. 그래서 신고립주의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집권 세력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제주의가 지속이 됐는데 트럼프 때 2016년이죠. 선거 운동을 하면서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내건 겁니다. 우리 미국 지금까지 전쟁에 종사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 써부었느냐. 우리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직접 침공을 받지 않는 한 미국 전쟁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성차별, 종교차별, 인종차별을 일삼는 망나니 같은 놈이라고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이 끔찍하게 죽어가는 전쟁을 단 한 번이라도 덜 하겠다면 그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 이게. 처음에는 저도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해만 차츰차츰 제 편이 많아졌어요. 미국의 동포들 가운데도 아 이재용 교수 말이 맞아 하고 내가 민주당원인데 나 트럼프 찍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국회에 가서도 그 강연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말 되네 그러더라고요. 이재정이라고 있죠 변호사.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협상이 벌어졌어요. 초기에는 뭐 그냥 네 폭탄이 크냐 내 폭탄이 크냐 김영은하고 트럼프 그냥 말싸움하다가 나중에 뭐 이제 정상회담 2번까지 갔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뭐 노벨 평화상 완전히 뭐 이제 별례가 나오다가 이제 2번째 이제 결렬되면서 이제 다시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트럼프를 보고 아, 저 새끼는 사기꾼이다. 오로지 노벨 평화상에 참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랬던 것 아니냐. 저는 그래도 노벨 평화상에 미쳐서라도 북한하고 협상을 하면서 전쟁 위기를 줄인다면 그거 괜찮은 것 아니냐. 요즘 문재인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문재인이 그때 명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 이제 문재인이 이제 주선해가지고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트럼프하고 김정은뿐만 아니라 문재인도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면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나는 노벨 평화상 관심 없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노벨 평화상 받고 우리는 한반도 평화만 가져오면 돼. 야, 저 그거 듣고 노무현 아주 문재인 괜찮은 사람이 됐네. 그랬더니 그게 좀 물거품이 돼버렸는데 저는 아무튼 아무리 사기꾼이고 노벨 평화상에 미친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북한하고 협상하자면서 이렇게 전쟁 위기를 좀 감수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5개, 6개 물리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도 저 박수 쳤어요. 왜냐하면 이 기회에 주한미군 가져가라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트럼프가 우리가 왜 우리 젊은이들을 해외 보내느냐 이게. 더구나 경제력이 막강한 한국에까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군인들 그 니들한테 안 보내면 니들이 정 필요하면은 돈 주고 우리 군인들 사라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때 말하기를. 그럼 나는 거꾸로. 그럼 주한미군이 북한을 겨냥하는 거냐? 중국을 겨냥하는 거냐? 공식적으로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주한미군의 역할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습니다. 91년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북한이 겨냥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저쪽 서쪽에서 강화도에서부터 동쪽 저 철원까지 쫙 저기 육군 중심으로 있었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중국이 급성장하니까 해군 공군 중심으로 병력이 개편되면서 신속기동군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평택으로 이사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주한미군의 제1임무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것이라면 휴전선을 철저하게 막아야죠. 왜 평택으로 이사를 가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협상용으로 그 주한미군은 니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 필요 없으니 니들 데리고 나가. 그럼 미국이 아쉬워서 여기 있을 텐데 그럼 최소한 니들이 돈을 내든지 우리한테 돈 더 내라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6배 물린다고 하니 어떻게 협상해줄 거면 4배, 3배 뭐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장사 많이 해봤어요. 상고 출신이거든요. 아까 그 숫자 계산 빨리 해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100원짜리다. 그럼 제가 미국에서 플리마켓 장사를 해봤어요. 제가 미국 유학 10년 하면서 장사해가지고 공부했거든요. 이게 10달러짜리다. 제가 롤렉스하고 그 루비통을 팔았어요. 가짜. 홍콩, 대만, 한국, 중국에서 가짜 사옵니다. 제 그 도매 가격이 그때 15달러 정도 됐어요. 50달러에 팔았어요. 처음엔 그 귀걸이 3달러짜리 플라스틱 시계 3달러짜리 그런 건데도 그래서 이게 뭐 방수가 되냐 뭐 이런 말까지 막 나오고 그랬는데 하나 팔면 그냥 3, 40달러 남잖아요. 루비통하고 롤렉스 많이 팔았어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게 또 협사. 뭐라고요? 협사. 지렛대를 잡으려는. 제가 귀가 또 어려워. 왜? 장사꾼. 장사하는데 이거를 한 30달러에 팔아야 되겠다고 한 100달러 그럽니다. 그럼 우리 저기 그게 있잖아요. 거래하는데 100달러면 꼭 깎아야 돼. 뭐 60달러, 70달러 그러다가 해가지고 뭐 이제 7, 80원 잘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5배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니들이 오히려 돈 내고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4배로 깎자, 3배로 깎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상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 외교팀에 들어가세요, 의원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때, 야, 그래. 니들 좀 뭐 북한 시켜주겠다는 고마운데, 그래도 니들이 중국 견제하는 게 더 크니까 미국이 돈 더 내. 아니면 데려가. 이렇게 협상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맞아. 이 사람이 장사꾼이니까 우리들은 장사꾼이 돼가지고 이 기회에 주한미군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랬는데 안 돼요. 하여튼 트럼프를 대비하는 사람이 나라가 많이 늘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2016년도에도 그랬고 지금 내세우는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맹 중시하지 않습니다. 나토 없애겠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나토도 니들이 돈 2배, 3배 더 내라. 지금 이제 일본이 군사비를 지금까지는 GDP 1% 안팎 냈어요. 패전국으로서 군사를 가질 수 없으니까. 독일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전까지 세계 경제력 2등 일본, 3등 독일이 차지했는데 이러한 나라들이 군사비를 GDP 대비 1%만 냈단 말이에요. 미국이 보고 2%, 3%, 4%까지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다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을 경시하고,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다. 자기들이 정리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모든 외교, 군사, 정책에 미국에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 국제 정치, 국제 관계에는 아주 식상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 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되는 게 국제 관계의 현실이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뛰어든 게 뭐예요? 일본의 침공 때문이었죠.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누구하고 친구 맺었습니까? 러시아잖아요. 러시아한테 애걸복걸했어요. 전쟁에 들어와달라고.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이 한반도 진주한 거예요. 일본 항복하니까.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련이 이제 팽창한단 말이에요. 소련을 적으로 만들면서 일본을 끌어들인 겁니다.
적과 친구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게 40년대 일이에요. 중국하고 싸웠잖아요.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우리 남한을 위해서 들어오고 중국은 북한을 위해서 들어오고 미국하고 중국이 피터지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접근하잖아요. 그게 72년 북미 정상회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소련이 무너져 버렸어. 중국이 급성장하니까 이제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서 러시아한테 가까이 하려고 했고 미일 동맹 강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제관계입니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국가 간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국가 이익이다. 외교에는 국익밖에 없다. 근데 요즘 우리 언론에 이런 말이 나와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국 지도자는 누구든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어느 나라 치고 자기 나라 자국 이익 우선하지 않는 나라 어디 있어요? 한국 빼고. 자기 나라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은 나라는 비정상이죠. 그럼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마찬가지예요. 이제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말을 좀 강조했을 뿐이지 트럼프가 새삼스럽게 미국 우선을 내세웠다. 그건 아니에요. 지구상에 200개 나라 모두가 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 빼고 국익 우선 외교를 펼치는 거죠. 근데 그 국익이라는 말이 뭐예요? 국익이란 가장 대표적인 게 경제 이익과 안보 이익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따져봅시다. 먼저 안보 이익은 우리 생명 같은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 이익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조금 덜 먹어도 괜찮아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한미 동맹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안보가 강해지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사 동맹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미국하고 군사 동맹을 맺으니까 세계 제1의 최강 군사 대국하고 동맹을 맺으니까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미국이 막아줄 수 있다. 든든하죠? 이게 바로 이제 안보 이익이에요. 그와 동시에 동맹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는 비극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군사 대국이듯이 세계 제1의 호전 국가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자료 가지고 얘기해요. 1776년 독립에서부터 지금까지 248년 동안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해 10% 20년 안팎입니다. 1775년부터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고 동부 13개 주에서 서쪽 끝까지 50개 주로 확장했습니다. 전쟁 벌였잖아요. 그걸 우리는 서부 개척이라고 하는데 원주민 학살이죠. 멕시코와 전쟁해가지고 텍사스, 캘리포니아 다 뺏었고 전쟁을 통해서 세계 패권을 차지했고 1898년 스페인과 전쟁 벌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국으로 떠올랐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재동이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 제1위 호전국가라고 얘기하는 미국이 대통령을 지낸 카터가 바로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처럼 전쟁 좋아하는 나라 어디 있느냐. 240년 역사 속에서 20년밖에 없다. 전쟁이 하지 않는 나라. 이러한 나라하고 군사 동맹을 맺으니까 우리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죠. 베트남 전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온 세계가 베트남 전쟁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자청해서 갔어요. 확전이. 인구 비례로 따지면 미국보다 우리 한국 군대가 더 많이 갔습니다. 이라크 전쟁 우리 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죠. 내가 만약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면 우리 파병 안 했을 거라고. 근데 청와대 주인이 되고 보니까 파병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미국의 압력,
주변 참모들이 우리 파병해야 됩니다. 미국과 등지지 않으려면. 그래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미국과의 동맹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더 클까?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까? 이거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북한이 침공 못하게 하고 중국이 영토에 하여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게 더 클까? 미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오히려 북한이 침공을 불러오고 우리가 다른 나라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에 휩쓸린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더 큰가? 이거 한번 선생님께서 생각해 보시다. 두 번째, 먹고 사는 문제. 미국은 지구상에 약 200개 국가 가운데서 약 절반 100개 국가 정도 하고 군사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절반이 미국과 군사 협력 관계라는 소리예요. 중국, 지구상 200개 국가 3분의 2하고 무역 제1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약 140개 국가가 중국을 제1 무역 상대로 삼고 있어요. 우리 92년 중국과 수교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한테 중국 오랑캐였어요. 중국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92년 노태우 때 소위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 국힘당 선배 노태우 때 북방 외교를 통해서 러시아하고 90년 수교하고 91년 북한하고 관계 정상화 기본 항해사라고 하죠. 그래서 92년 중국, 베트남 이런 사회주의권 국가들하고 수교했습니다. 92년 수교 시작해가지고 2003년 10년 만에 한중 무역 규모가 한일 교역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45년부터 일본은 65년 우리 국제정상회담 그때 무역 시작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미국과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지요. 그래서 전부 다 수출, 무역함도 다 동쪽에 있었잖아요. 부산, 울산 이쪽에. 공단이 그쪽으로 들어섰고. 92년부터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2003년 일본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2004년도에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미국과의 교역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004년에 불과 10여 년 만에 2009년도에 15년 전이에요. 중국과 우리와의 교역 액수가 미국, 일본과 교역 액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또는 미국과의 교역 규모 2배를 넘어선 거예요. 2009년부터. 무역 내용. 미국한테는 계속 적자 봤어요. 82년까지. 83년 전두환 정권 때 우리가 흑자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1년 평균 150에서 200억 달러 미국한테 흑자를 봅니다. 작년에 좀 더 늘었어요. 중국한테 끊어진 대신에. 일본은 65년 국교 정상화인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1년도 우리가 무역 흑자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1년 평균 150억 내지 200억 달러 적자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흑자 보는 만큼 일본한테 적자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 되는 거예요. 중국한테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400~500억 달러 흑자 봤습니다. 우리 무역 흑자의 70~80%를 중국에서 얻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 때문에 중국을 적으로 만든다? 과연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우리 군사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한미 동맹이 중국을 적으로 만드느라고 우리가 무역 상대 1등 국가입니다. 우리한테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안겨준 나라입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국익, 경제이익과 안보이익인데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안보이익은 무엇이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얻는 경제이익은 어떤 것인가. 선생님들께서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제 자료 공개적으로 무역협회, 이번 뭐 세계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이런 자료 전부 다 뽑아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고맙습니다.